자, 16강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달의 운동과 식현상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 자전 공전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죠. 바로 위성인 달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의 운동을 볼 건데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먼저 달의 공전부터 볼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빨리 할 겁니다. 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할 때 그 공전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달의 공전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달의 공전 주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성월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망월이 있습니다. 항성월, 상망월. 오케이? 근데 잘 보세요. 이때 항성월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기준으로 달의 공전 주기를 잡은 건데 항성월은 27.3일입니다. 27.3일. 근데 이 항성월이라고 하는 게 실제 공전 주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얼마 만에 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27.3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상망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상망월은 29.5일의 주기를 가집니다. 29.5일에. 이 상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모양에 따른 주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보름달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기는 29.5일 뒤에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달의 공전주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공전주기가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따진 공전 속도는요. 실제로 달이 지구주위를 얼마 만에 돈다고요? 27.3일. 오케이? 따라서 360도를 27.3일 만에 돌거든요. 그래서 약 하루에 15도 정도씩 15도 정도씩 서에서 동쪽으로 역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서에서 동쪽으로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순행하는 것으로만 보이겠죠. 맞죠? 이해되니?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달의 공전 주기가 두 개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거 보세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겁니다.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죠. 자,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거 잘 봐봐. 이때 지금 현재 달이 요 위치에 있다고 치자고요. 요 위치. 그러면 지구에서 요 달을 바라보게 되면은 달 뒤쪽으로 하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자, 그런데 달이 요렇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를 돌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요 위치에 와야지 달 뒤쪽으로 똑같은 별이 보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봐봐요.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 동안에 지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맞죠? 지구가 공전을 해서 실제로 지구가 요 정도 와 있을 때, 달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서 역시 달을 바라보면은 달 뒤쪽으로 또 별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봐봐. 요 별과 요 별은 같은 별입니다. 선생님,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른데 이 별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배경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빛이 들어올 때도 지구의 위도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때 요 뒤쪽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별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돼요. 근데 그 별빛이 항상 어디에나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구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와 지구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 항상 달 뒤쪽으로 똑같은 별이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때 요 시기를 A라고 하고 요 시기를 B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항성월이라고 하는 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공전주기,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돈 거거든요.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돈 시기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달은 우리 눈에 아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예 안 보일 때. 아예 안 보일 때를 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달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달의 모양은 알파벳 D부터 시작한다고 드시면 돼요. 알겠죠? 알파벳 D. 그래서 잡아봐. 알파벳 D를 그릴 건데 D에서 배가 쏙 들어간 모양이 초승달이죠. 오케이? 그리고 완전히 D가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반달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 안 씁니다. 알겠죠? 알파벳 D 모양이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상현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동그랗게 변하면은 보름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망이라고 부릅니다. 망. 알았니? 그리고 D가 거꾸로 되면은 하현달. 그 다음에 D가 거꾸로 됐는데 배가 쏙 들어가면은 얘를 금음달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쫙 계속해서.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요때 지구에서 A를 바라보면은 A의 모습이 완전히 동그랗게 보이는 망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달의 모양은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이 어떤 모습으로 놓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죠. 일직선 상태에 놓이면 이때는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완전히 동그란 보름달, 즉 망의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A에서 B까지 갔어요. A에서 B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이나요? 안 놓이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거는 망처럼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망처럼 보이려면 달이 조금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요만큼. 맞지?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지구가 계속 뭘 하고 있다? 공전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요만큼 가요. 요만큼 더 갑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드디어 달이 요 위치에 놓이는 거죠. 요 위치.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일직선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맞니? 즉 B 시기에서 요만큼을 더 가야지만이 일직선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직선이 되면 이때 또 뭐가 보인다? 망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을 보고 있는데 다음에 또다시 보름달이 보여요. 오케이? 다음에 또 다시 보름달이 보이면 이때는 일직선에서 또 다음 일직선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삭망월, 삭에서부터 다음 삭까지 또는 지금 망에서 다음 망까지 걸리는 시간이 29.5일인데 그게 요 시기를 C라고 한다면은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삭망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며칠 차이 나요? 여기 며칠 차이 납니까? 플러스 2.2일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황성월과 삭망월의 그 주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달의 공전 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성월하고 삭망월이 있어요. 항성월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뒤쪽으로 똑같은 별이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실제 공전 주기예요. 27.3일. 그런데 삭망월은 모양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에서부터 다음 망 또는 삭에서부터 다음 삭. 그게 며칠이 걸린다? 29.5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력 날짜 세죠. 음력 날짜가 바로 삭망월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음력은 31일이 없습니다. 31일이 없어요. 오케이? 그 이유가 얘가 29.5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31일의 음력 날짜는 없고요. 대신에 너네 그거 들어봤니? 윤달?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죠.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음력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5일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게 쌓여서 결과적으로 1년마다 하루를 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는 달이 껴있는 겁니다. 알겠니? 자, 어찌됐건 이런 식의 달의 공전 주기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위치가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27.3일.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가는 데는 29.5일이 걸린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달은 공전도 하지만 스스로 자전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달의 자전은 방향을 따졌을 때 역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자전 주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자전 주기가 정확하게 27.3일이에요. 뭐랑 똑같아?
그렇죠. 자전주기가 공전주기의 실제 공전주기인 항성월과 같습니다. 항성월과 같아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래? 봐봐. 봐봐. 지구가 있어. 달이 돌아. 알았니? 근데 달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하나 꽂아놨다고 치자고. 알았니?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달을 바라봤을 때 달의 깃발이 보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데 달이 요만큼 90도 회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얘가 90도만큼 이렇게 갔는데 만일 자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깃발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깃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은 데다가 뭐까지 같아? 자전 방향하고 공전 방향까지 같거든. 그러면 얘가 90도만큼 이렇게 회전했으면은 얘도 90도만큼 또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 90도만큼 회전한 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 테니까 결과적으로 깃발이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역시 달도 계속해서 깃발이 보이겠죠. 이해가 돼? 지구가 또다시 여기까지 공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깃발이 여기에 있겠지만 또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 여기에 생기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계속해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계속 깃발이 보이겠지. 마찬가지예요. 달이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깃발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자전할 때 그 자전과 공전 방향이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바라봤을 때 달의 같은 면밖에 보지 못해요. 알겠니? 그 말인즉슨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모습들을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 위치와 상태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위상인데 봐봐. 모양이 이렇게 보이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무늬를 살펴보잖아요. 무늬가 다 똑같습니다. 무늬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면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우리는 지구에서 절대 달의 뒷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다 보니까 계속 달은 우리에게 같은 쪽 얼굴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을 보려면은 달로 직접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사실을 알고 있던 학자들이 뭐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저 뒤쪽에다가 뭐 군사기지를 뭐 설치해놨다. 아니면 뭐 반대로 러시아는 미국이 저 뒤에다가 뭘 설치해놨다. 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전주기와 공전주기, 자전 방향, 공전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달의 뒷면을 지구에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페이지 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페이지 94쪽. 됐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서 94쪽 넘어가지 마시고 94쪽 가운데 보시면은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자, 앞서 선생님이 달의 위상, 모양이라 그랬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네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음력 날짜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거든요. 너네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걸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 져?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이요.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달은 어느 쪽 하늘에 떠서 어느 쪽으로 지니? 그럼 이제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맞죠? 그런데 그걸 처음 물어봤을 때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우연히 어디선가 달이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 동쪽 하늘에서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자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달은? 아니면 아예 그걸 생각을 안 해보든가. 알았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천체들이 일주운동을 한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봐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얘네들이 언제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 칠판에 그리는 그림은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지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가 적어드리는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한 번 그려보고 두 번 그려보고 한 세 번 정도만 그려보면은 요 위상 변화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봐봐. 지구가 있어. 알았니?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 오케이? 그런데 자, 달은 스스로 빛이 납니까? 달이 스스로 빛나나요? 아니거든요. 달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어딘가에. 알았니?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달이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치나 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럼 잘 봐요. 이때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보이는 부분을 색깔로 칠해보죠. 자, 여기에 있으면은 요 부분이 빛나겠죠? 맞죠? 여기에 있으면은 요 부분이 빛날 거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요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은 요 부분이 빛이 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이 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지금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실제 공전주기라는 거야. 며칠? 27.3일. 알았어? 그런데 모양으로 따지면은 29.5일이 걸린다는 거죠. 맞아? 자, 여기 봐봐요. 이런 위상들이 있을 때 삭은요, 음력 1일에 나타납니다. 음력 1일. 알았니? 그리고 망은 음력 15일이에요. 알았어? 음력 15일. 왜 우리 8월 15일 보름달 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15일이 요겁니다. 요거. 알았어? 야, 여기 봐봐. 집중.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거 한두 번 정도 꼭 다시 그려보세요.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지구에서 달을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받지 않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 눈에 달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때가 바로 사기입니다. 음력 며칠? 음력 며칠? 1일. 알겠니? 음력 1일이야. 알았어?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를 바라볼 겁니다. 완전히 반대를 바라보면은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맞지? 얘를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완전히 다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가 바로 망입니다. 망. 음력 15일. 됐니? 음력 15일. 됐어요? 야, 그럼 봐봐라. 이때 여기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은 달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알파벳 D 모양으로 보이겠죠? 이게 무슨 달? 상현달. 그럼 봐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맞죠?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15도 정도씩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런데 여기가 음력 1일이고 여기가 15일이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15일이 걸렸으니까 절반 정도 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렸겠니? 한 절반 정도 걸렸겠죠? 맞지? 그러니까 상현달은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 때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구에서 여기를 바라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알파벳 D 모양으로 보이겠지만 이걸 위에서 거꾸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때 이 위치에서는 달이 어느 모양으로 보여? D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달? 무슨 달? 하현달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7에서 8일 정도 걸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또 며칠 걸려야 되죠? 7에서 8일 정도 걸려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음력 며칠? 22일에서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근데 우리가 따지는 위상은 이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초승달하고 금음달. 초승달은 상현달 되기 전이야. 그럼 달이 어디 있을 때까? 요 위치에 있을 때겠지. 요 정도. 그런 다음에 요렇게 지금 빛을 받을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눈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요거.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알파벳 D가 거꾸로 된, D 모습에서 이렇게 들어간 모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달? 초승달. 그러면 자 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7, 8일이 걸려? 그럼 딱 중간까지 가는데 또 며칠 걸리겠니?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음력 3일에서 4일 정도 때 초승달이 보일 거고요. 그럼 금음달은 어디 있을까? 금음달은 여기에 있겠지. 여기에. 그러면은 역시 햇빛을 받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때는 D가 거꾸로 된 모양의 배가 쏙 들어간
금음달이 보이겠죠. 그리고 얘보다 한 3, 4일 정도 늦춰질 테니까 맞지? 25일에서 26일 정도? 그 시기 때 금음달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태양이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뜨고 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름에는 빨리 떠서 늦게까지 떠 있지. 겨울에는 늦게 떠서 빨리 지거든요. 근데 봐요. 태양이 뜨는 시간, 요 태양이 뜨는 시간이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이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쪽 하늘에서 6시에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데까지 12시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요. 태양이 이렇게 6시부터 12시, 18시까지 떠서 지고 있다면은요. 이 동안에는 낮이잖아. 맞지? 별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은 뜨고 지는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더 빨리 뜨거나 조금 더 늦게 뜨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지거나 조금 더 늦게 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는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알았어? 즉 우리가 만일 어떤 별 또는 천체를 관찰한다면은 천체 관측 가능 시각은 결과적으로 밤이에요. 밤. 알았어? 밤 동안에만 볼 수 있거든? 밤이라고 하는 게 해가 진 직후 18시부터 그지? 해가 뜨기 직전 6시까지. 말하니 이때 얘가 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달은 위상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이 많이 달라.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기준을 잡을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삭은요. 자, 봐봐. 삭은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까지 해서 집니다. 알았어?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 이게 동쪽, 남쪽, 서쪽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 6시에 떠서 12시에 남쪽을 지나 18시에 서쪽으로 질 겁니다. 이게 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달이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매일 하루 동안에 뜨는 시간이 50도씩 늦어져요. 50분씩 늦어집니다. 50분씩. 알겠어? 매일마다 뜨는 시간이 50분씩 늦어져서 망이 되잖아요? 삭에서 망이 되면은 뜨는 시간이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망은 18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서 24시를 지나서 6시에 져요. 알았어? 이게 지금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 삭은 몇 시에 뜬다고요? 6시. 6시에 동쪽 하늘에 떠서 12시에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8시에 질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50분씩 늦게 떠서 완전히 반대편인 망으로 가게 되면은 12시간의 차이가 나면서 여기는 18시에 뜨고 24시에 남쪽을 지나 6시에 서쪽으로 질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 시간을 잡아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시간의 차이가 났죠. 그러면은 상현달은 몇 시간 차이 나야 돼? 상현달 몇 시간 차이 나야 되니? 여기서 여기까지 12시간 차이 나. 그렇죠. 6시간 차이가 나야 되죠. 몇 시에 뜰까요? 얘보다 6시간 늦게 떠야 돼. 12시에 뜹니다.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서 24시에 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 남쪽, 서쪽을 지나가는 시간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 차이가 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차이 나야 될까? 3시간. 그럼 얘 몇 시에 뜰까요? 얘보다 3시간 늦게 떠야 되잖아. 9시에 뜹니다. 그런 다음에 15시를 지나 21시에 지겠죠. 맞죠? 이게 동쪽, 남쪽, 서쪽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얀달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또 몇 시간 늦어져야 될까? 6시간 늦춰져야 되겠지. 그럼 이제 몇 시에 떠? 몇 시에 뜨니? 24시에 뜨겠죠. 빵빵시. 그런 다음에 6시를 지나 12시에 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쪽, 남쪽, 서쪽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금음달로 갑니다. 금음달로.
몇 시간 또 늦어져야 돼? 3시간. 그럼 몇 시에 떠야 돼? 3시에 뜨겠죠. 그 다음이 9시를 지나서. 그죠? 15시에 질 겁니다. 이게 동쪽, 남쪽, 서쪽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시간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일단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을 사가고 망으로 잡아줬습니다. 맞죠? 얘가 6시에 떠. 알았니? 6시에 떠서 18시에 지는 거야. 근데 망은 12시간 차이가 나서 18시에 떠서 6시에 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몇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줬던 거 기억나지? 이해되지? 이해돼? 네, 봐봐. 달은 항상 떠서 져요. 떠서 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 근데 문제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관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알았니? 밤, 지금 하늘에 떠 있긴 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왜?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을 보려면은 요 시간 동안에 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보세요. 자, 삭부터 먼저 볼 겁니다. 삭. 그 다음에 초승달. 그 다음에 상현달. 망. 하현달. 금음달. 됐니? 이렇게 지금 위상들이 쭉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동쪽, 남쪽, 서쪽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거든? 그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았었죠? 삭부터 잡았었지.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진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망을 잡았죠. 12시간 차이 난다 그랬거든요. 18시에 떠서 24시를 지나 6시에 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상현달은 6시간 차이 나니까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 24시에 진다 그랬고요. 그죠? 또 3시간 차이 나니까 9시, 15시, 21시라 그랬거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하현달 6시간 차이 나야 되죠? 24시, 6시, 12시. 됐니? 그리고 금음달은 3시, 9시, 15시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런데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죠. 삭!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까지 가. 근데 이때가 정확하게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아니니? 관측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관측이 안 됩니다. 관측 안 돼요. 삭은 관측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니? 관측이 안 된다는 게 안 뜬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알았어? 떠 있는데 태양이 떠 있는 시간과 똑같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아침에 학교 갈 때 해가 어스름하게 뜨고 있는데 막 근처에 달이 같이 떠 있는 경우 막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삭은 관찰이 안 됩니다. 뜨긴 뜨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초승달은 언제 보일까요? 초승달 언제 보일까? 요때밖에 안 보여. 맞잖아. 이해가 돼? 초승달은 뜨는 거 안 보여요. 남쪽 하늘 지나가는 거 안 보입니다. 대신에 18시 태양이 지고 난 직후부터 21시까지는 보여요. 알겠니? 그러니까 18시에서 21시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낮 동안에는 해가 떠 있어야 되고 밤 동안에는 달이 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알겠어? 해가 낮에 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달이 떠 있을 수도 있고 안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달이 무조건 떠 있다가 아니야. 달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1일에는 밤하늘에 달이 아예 없습니다. 달이 아예 없어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초승달이 되면은 그때는 뜨고 남쪽을 지나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해가 지고 난 직후에 서쪽 하늘에서 3시간 정도 지는 모습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상현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18시에서 24시 동안 해가 지고 나면은 남쪽에 있어. 그런 다음에 서쪽으로 지는 때까지만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정 지나가고 나면은 달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됐어? 마찬가지로 망 볼까요? 망은 18시 해가 지고 난 직후에 뜨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지나가는 거 보이죠? 서쪽 지는 거 보이죠? 다 보여요. 음력 15일에는 달이 떠서 지는 모습 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하얀달 볼까요? 하얀달은 뜨는 거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남쪽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여기는 볼 수 있어 없어? 못 본다고. 그러니까 하얀 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가는 모습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음달은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밖에 없겠죠. 3시에 슬그머니 떠서 6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동쪽 하늘에서만 잠깐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이게 달의 위상에 따른 뜨고 지는 시간대 그리고 볼 수 있는 관측 시간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한 번 정도, 2번 나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3번 정도만 딱 그리면은 이거는 그 다음부터 어떨 때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한 번 정도 그려보세요. 과학은 절대 눈팅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금방 잊어버리는 건 사실이고요. 들었던 것도 또다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꼭 손을 놀려가면서 한 번씩 꼭 적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됐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한테 내볼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볼 테니까 꼭 한 번 정도, 2번, 최대 3번 정도까지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달의 위상 끝났고요. 94쪽 넘어가셔서 95쪽으로 갑니다. 자, 95쪽 보셨습니까? 자, 일식과 월식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얼마 전에도 일식과 월식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분일식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일식과 월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자, 먼저 일식입니다. 일식은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에 의해 가려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낮이거든요. 낮 동안에 달이 태양을 싹 가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태양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보세요.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놓을 때입니다. 오케이? 일직선상으로 태양, 달, 지구가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양의 이쪽 부분을 가려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게 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식에는 개기일식, 부분일식과 금한일식이라고 하는 3가지의 일식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달이 태양을 가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데서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봐봐.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구가 이게 굉장히 큰데 앞쪽에 달이 있단 말이죠. 달. 자, 요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달이 태양을 딱 가리면은요.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림자도 진한 그림자랑 덜 진한 그림자가 있어요. 알겠니? 그때 진한 그림자를 본 그림자 그리고 덜 진한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 그림자는 정말 완전히 빛을 가리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을 본 그림자라고 하고 반 그림자는 가리긴 가렸는데 아직도 빛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봐봐. 그래서 달이 있으면 요 부분은 정말 진합니다. 그림자가. 그래서 요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해요. 본 그림자. 그런데 주변으로 요렇게 덜 진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덜 진한 그림자 요 부분을 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 그림자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돼? 그랬을 때, 야, 요 본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은
뭐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도시 정도? 그 정도만 정확하게 본 그림자가 딱 생기고 그 주변으로는 반 그림자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구에서 지금 현재 저렇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 상태에 놓였을 때 본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알겠어? 그런데 여기 반그림자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장소는 지금 현재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은 일부분만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일식은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이때 지구에 본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은 개기일식이, 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은 무슨 식?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장소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는 진짜로 완전히 가려지지만 그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완전히 진짜 낮에 태양이 쫙 가려지면서 완전히 깜깜한 밤처럼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태양이 싹 드러나면 밝아지고요. 근데 그 본 그림자가 생기는 주변 영역들은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반그림자 영역은 그냥 단순히 일부분만 가려집니다. 근데 일부분만 가려지면은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때 일부분이 쏙 가려져가지고 막 이렇게 초승달, 금음달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밝아요. 워낙 밝으니까 눈이 딱 모양이 뚜렷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필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보면은 그때 살짝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일식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금환일식. 금환일식은 너네 있잖아. 금환이라고 하는 게 동그란 금반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동그란 금반지. 이때 봐봐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봤는데 일식이 일어나. 일식이 일어나는데 일식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딱 가려지는데 가장자리가 남아버립니다. 가장자리가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가려졌는데 바깥쪽 부분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알았어? 그랬을 때 요 바깥쪽이 금반지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금환일식은 왜 일어나느냐? 금환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순서대로 놓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달도 지구 주변을 원을 따라 도는 게 아니라 타원을 그리면서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달이 여기에 있을 때 정확하게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달이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우리 눈에 달이 좀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눈에 보이는 크기를 시직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직경이 약간 좀 작으면은요. 태양이 완전히 다 안 가려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금환일식은 개기일식하고 똑같아요. 개기일식하고 똑같은데 다만 지금의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위치의 달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약간 작게 보여서 완전히 못 가려지는 거야. 알겠어?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사진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아, 금환일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월식으로 가보죠. 자,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져요. 알겠어? 봐봐. 앞에 보세요. 자, 월식이라 하려면 역시 조건은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됩니다. 저랑 달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죠? 맞지? 결과적으로 요때 달의 위상은 태양 쪽을 바라보는 쪽이니까 삭입니다. 삭. 알았니? 근데 이쪽은 망일 때예요. 오름달. 망일 때. 되니? 그러면 이때 월식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보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 좀 작게 그릴까? 지구가 있는데 달이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그런데 지구 뒤쪽으로 그림자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쫙 생깁니다. 근데 이때 그림자 역시 두 가지가 생겨야 되겠죠?
여기에 무슨 그림자? 본 그림자 영역. 여기가. 알았지?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무슨 영역? 반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야. 알겠어? 근데 봐봐. 달이 샥 갑니다. 샥 가요. 샥 갑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때 달이 반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일식 같은 경우에는 반그림자 영역에 달이 있으면 반그림자 영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안 가려진다 그랬죠. 무슨 일식? 부분 일식. 근데 본 그림자 영역에서는 완전히 가려진다 그랬지. 계기 일식. 되니? 그런데 잘 봐봐. 만일 달이 여기에 있어요. 반그림자 영역에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저 달을 반만 가려지는 형태로 보느냐? 아니에요. 알겠어? 이때는 아무런 월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월식이 안 일어나요. 월식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느냐? 선생님이 아까 반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반그림자는 빛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빛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적게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이 스스로 빛이 납니까? 아니거든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반그림자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빛이 적게 도달하는 거지 안 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도달하면은 적게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어두워져요.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달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입니다. 불그스름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달이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반그림자에서는 월식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잘 봐. 달이 여기에 꼈어. 아이고 여기에.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에 살짝 걸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빛이 닿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요 부분은 빛이 안 닿지. 이때가 바로 어느 정도 가려진 부분월식입니다. 부분월식. 오케이? 근데 달이 더 안으로 들어가거든? 달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 가려져 버리겠죠. 이때가 개기월식. 그리고 또다시 나올 때 뭐가 되는 거야? 또다시 부분월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반그림자 영역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이때는 월식이 아니겠죠. 됐어? 앞서 개기일식, 그러니까 일식하고 월식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식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개기일식,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분일식을 봅니다. 하지만 월식은 안 그래요. 월식 같은 경우에는 본 그림자 영역에 걸칠 때 부분월식, 완전히 들어가면은 개기월식, 그리고 다시 또 한번 걸치면 또 부분월식이 나거든요. 이랬을 때 지구의 밤인 모든 지역에서는 부분월식부터 개기월식, 또다시 부분월식이 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페이지 9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봐봐요.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놓일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달이 삭이란 말이야. 삭. 그리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일 때 월식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뭐라고? 망이라고요. 얘 음력 1일이야. 음력 1일. 그리고 얘는 음력 1일이고요. 얘는 음력 15일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매달 음력 1일에는 일식이, 매달 음력 15일에는 월식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알았어? 이게 분명히 삭일 때 일식, 망일 때 월식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저렇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앞에 봐봐요. 이런 일식이나 월식은 무조건 태양, 달, 지구,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그림으로 일직선 상태가 되는 걸 보여드렸죠. 맞죠? 근데 봐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딱 바라봤을 때 태양, 달, 지구 아니면은 태양, 지구, 달 일직선 상태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근데 봐요.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달이 지구 주변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지구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달이. 그러니까 봐봐. 달이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빙글빙글. 이해가 되니? 요 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고 요 노란색이 달의 공전 궤도면이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달이 여기에 있잖아요. 달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자 위에서 바라보면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일직선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일직선이 아닌 거예요. 알았어? 마찬가지로 달이 여기에 있어도 위에서 바라보면은 태양, 지구, 달이 맞거든? 일직선 상태로.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은 일직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식과 월식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식과 월식은 흔하게 일어나는 천체 현상이 아니에요. 알았어? 정말 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월식은 그나마 좀 자주 일어나고 일식이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 그리고 달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각도가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일과 15일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런 현상이 왜 자주 일어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네. 왜 어쩔 때 일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공전 궤도면 상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정말 일직선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럴 때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정확히 5도가 평균인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도가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이 면이 움직이냐고요? 아니에요. 이 면은 안 움직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여기에 동그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돌고 얘가 또 이렇게 돌 때 얘네들이 여기 가운데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죠. 요 만나는 지점에 딱 놓이면은 얘네들이 일직선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자주 못 보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부분 어려운 것들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95쪽까지 설명은 다 끝났고요. 16강 문제들 참 많아요. 아마 풀어보시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잘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 부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맘 편하게 17강 지구의 진화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많이 어려웠죠? 지금까지 어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마 오늘까지도 지금까지 별로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17강 그 다음 강까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선생님 이야기만 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눈으로 흩어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지구로 진화됐느냐. 알겠나요? 자, 일단 지구는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성간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작은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 찌끄레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지구의 진화 과정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미행성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진화됐는지를 보세요. 제일 먼저 미행성의 충돌이 있습니다. 미행성의 충돌. 자, 미행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 주변을 도는데 아직 크기가 작은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주변으로 아직까지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미행성체 같은 것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지네들끼리 막 충돌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네들끼리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드디어 원시 지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원시 지구. 그러니까 슬슬 이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고 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진 행성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지구는 지금의 지구랑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있죠?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너무 딱딱합니다. 딱딱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면이 다 녹아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그마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그마의 바다. 이때 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요. 지구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 자체도 높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요 미행성들의 충돌. 요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손바닥을 계속 마주치면 뜨거워지잖아요. 맞지? 그런 식으로 충돌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아예 지각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서 그냥 녹아있는 상태. 마그마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그마의 바다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무겁고 가벼운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녀석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들은 위로 뜹니다.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래쪽으로는 무거운 원소들이,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벼운 물질들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핵을 만드는 거고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에서 계속해서 물질들이 가라앉고 뜨고 이러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됩니다. 멘틀과 핵이 분리가 돼요.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이 위로 뜨면서 성분 물질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는 동안에 미행성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충돌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은 계속해서 원시 지구의 크기도 계속해서 커지고 질량도 계속 증가하면서 온도도 계속 높아졌을 거거든요. 근데 미행성들의 충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이제 크기나 질량 같은 것들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온도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 과정이 여기까지 계속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자, 이제 더 이상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서 온도가 계속 식다 보니까 요 바깥쪽에 떠오른 물질들 있죠. 요 물질들부터 굳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어? 드디어 겉표면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지 않지만 당시 원시 지구의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워낙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들이 모두 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드디어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서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비가 되어서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되어서 내리면서 얘네들이 지각의 낮은 부분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우리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처음에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질량도 커지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원시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는 표면이 온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각이 없었어요.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그마의 바다에서도 가벼운 물질 뜨고 무거운 물질 가라앉으니까 멘틀과 핵이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표면이 식어서 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 지각이 형성됩니다. 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더 온도가 낮아지니까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서 그런 물들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우리 이 당시에 비가 왔다고 했죠. 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 비 내리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 올 때 강수량이 얼마냐, 뭐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이 비가 온다,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비가 올 때는요, 아마 진짜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 비가 왔을 겁니다. 하늘에서. 근데 그게 한번 쫙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비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포수에서 물 쏟아내는 것처럼. 계속. 그러면서 그 수증기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알았니? 이런 식으로 쭉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원시 대기 성분도 달라지거든요. 원시 대기. 처음에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이 기체들의 대부분은 무거운 기체들, CO2랑 아니면 H2O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의 대기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 중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질소기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산소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기체, 질소기체가 78% 정도, 산소가 한 21% 정도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시기에 따른 조성비, 양입니다. 양, 퍼센테이지.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4개의 기체만 보여드릴게요. 아니, 3개만 보자. 3개만 볼 건데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존재했던 기체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오케이?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질소기체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계속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질소기체는 거의 양이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산소기체는 요때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됐어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야. 이산화탄소가 얼마 없습니다. 0.03%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요 이산화탄소가 양이 줄어든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원시 바다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산화탄소랑 저 원시 바다가 형성된 거랑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요. 그나마 물에 잘 녹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니? 우리 콜라나 사이다 먹을 때 톡 쏘는 맛 느껴지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죠? 탄산이라고 하죠. 탄산. 그 탄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그게 H2CO3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탄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 사이다나 콜라 거품 생기잖아요. 그 거품이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부글부글 나오는 게. 알았어? 그게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라고 하는 그 톡 쏘는 맛에 그 신맛 나는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니? 신맛 나는 기체가 아니죠. 액체로 바뀌는 거죠. 어찌됐건 이산화탄소는 당시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녹은 게 아니야. 녹아서 얘네들이 석회암을 만들어요. 석회암. 우리 지각에 석회암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석회암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상태에서 나중에 땅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석회암이란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근데 봐봐. 그럼 왜 산소는 왜 늘어나냐 이거야. 바로 이 시기 때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3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산소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 때부터 드디어 생명체가 등장을 하면서 그 생명체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 거야. 광합성이 뭔지 알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가지고 포도당 만들면서 산소 만드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또 이산화탄소 써가면서 얘네들이 산소를 슬슬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산소는 그 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근데 질소기체는 왜 양이 거의 변하지 않느냐? 질소기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양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원시 대기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페이지 105쪽 보시면은요. 지구계의 진화에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의 진화 과정 쭉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려놨던 그래프 그대로 그려져 있죠. 맞지? 이 부분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큰 틀은 이거예요. 봐봐. 지구가 이렇게 진화해 나갔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원시 대기 성분이 현재의 대기 성분으로 바뀐 이유.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산소 또는 질소 이런 녀석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계속 넘어갑니다. 18강으로 가죠. 힘들죠? 지금 우리
요거 쉬는 시간 직전에 2단원까지 다 끝낼 겁니다. 2단원 다 끝낼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자, 18강 보세요. 자, 이제 지구를 이루는 원소로 가보죠. 자, 여기 부분도 뭐 특별히 많이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이야기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딱 보시면 이거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었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었던 주기율표 나와 있죠. 그죠? 자, 주기율표 다시 한 번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기율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성질에 따라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해요. 이때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딱 해보면은 비슷한 주기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슷한 성질들이 비슷한 주기대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야, 봐봐요. 자, 주기율표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습니다. 야, 가로줄은 이렇게 읽는 거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가로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로줄은 7줄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 가서 7주기까지가 있습니다. 되니? 이때 3주기 하면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4주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지? 가로줄이 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죠. 족. 그죠? 1족, 2족, 뭐 쭉 갑니다. 뭐 17족, 그래서 18족까지가 있죠. 맞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원소들을 쭉 배치를 하는 건데, 맞지? 이때 원소를 배치한 순서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원자 번호, 즉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봐봐요. 이때 이 주기율표 내에서는요,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인 것과 아닌 것들. 알았어? 근데 봐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다 금속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요 주기율표를 배웠을 때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칼칼 뭐 이렇게 외우면서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기율표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알았니? 그랬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면은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면은 주기는 1주기부터 4주기까지가 있고요. 오케이? 1주기부터 4주기까지. 그 다음에 족번호는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 가운데 이 아래로 내려간 이 톡 튀어나온 요 부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없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울 때는 주기율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원소들을 저 주기율표에 맞게끔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려놓고 자 보세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족은 1족, 2족까지 적은 다음에 3족부터 12족이 없으니까 바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알겠니?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순서대로 그냥 쫙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맞지? 이제 기억납니까 아직?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1번부터 20번. 되니?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다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요거 표에 맞게끔 외우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같은 주기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공유결합할 때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전자 껍질 있죠? 그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요.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이잖아요. 1족, 2족 뭐 이렇게 쭉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죠. 알았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족 봐봐요. 요 1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뭐 이렇게 가는데 이때 수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들이에요. 물에 딱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막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비슷한 성질이 가지고 있다 해서 알칼리 금속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17쪽 요거 플로린, 염소 한 다음에 요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또 묶어서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 들어봤죠? 할로젠 원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유결합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18쪽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그랬죠?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율표가 페이지 거기 10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주기율표 외우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주기율표 다시 한번 좀 해두시고 뭐 거기에는 뭐 지구의 특별한 원소인 산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기체긴 하지만 또 반응성이 또 굉장히 좋은 기체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도 굉장히 잘 반응합니다. 금속들과 반응을 해서 금속 산화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비금속들끼리도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뭐 산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 당연히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지? 뭐 그런 것들만 읽어두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바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09쪽을 보시면은 지구의 구성 물질과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구 내부는 층상 구조를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피자 조각 마냥 이렇게 잘라두면은 가장 위쪽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눠지죠.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각이 한 30km 정도까지 얇은 곳은 한 10km 내지에서 한 30km 정도까지가 이제 지각 정도고요. 멘틀은 한 2,900 그리고 외핵이 한 5,400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멘틀이에요. 멘틀.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이 내용, 이 층상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했었죠. 지진파 분석. 기억나니?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각은 고체, 멘틀은 고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맞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층상 구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멘틀의 일부분은 약간 녹아있죠. 약간 녹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약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층상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순서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각에 어떤 물질들이 제일 많냐 이거죠. 제일 많냐. 거기에 동그라미 표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 거기 순서대로 쭉 보세요. 제일 많은 건 뭐야? 산소지. 그치? 그 다음에 뭐예요? 규소죠.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죠. 그 다음이 철이죠. 뭐 이런 순서로 쭉 갈 거거든? 맞지?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순서예요. 맞죠?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나오면 되죠. 지구 전체 제일 많은 거. 철이 제일 많아요. 철,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
이런 순서인 거잖아. 맞지? 봐봐. 지각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알루미늄, 철 이런 순서거든요. 철이 네 번째로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퍼센테이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요? 철이 제일 많죠. 맞지? 지구에는 철이 가장 풍부해. 알겠니? 근데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각에는 철이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다 어디가 있을까? 네. 그렇죠. 내부에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지각이나 멘틀 부분, 지각에서부터 멘틀까지는요. 주로 산소 또는 규소 같은 것들로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벼운 물질들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외액이나 내액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또는 니켈 이런 식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은데 그 철은 대부분 핵 쪽에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저 위쪽에 가벼운 물질들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 원소의 조성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지구 전체로 제일 많은 건 뭐다? 철이다.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이 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돌멩이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산소랑 규소로 만들어진 암석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규소,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들. 알았니? 그게 지각에 아주 많이 존재를 해요. 됐죠? 자, 요거까지도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강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죠. 19강의 지구자기장 부분인데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잠깐 좀 쉬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침반으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알 수가 있죠. 맞죠?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요. 나침반의 S극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북쪽과 남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과적으로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 같기 때문이에요. 나침반의 그 바늘도 자석이죠.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요.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의 북극과 남극, 북쪽과 남쪽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로 가면 이게 무슨 극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극이야? 북극이라는 거죠. 북극. 맞죠? 그리고 이쪽이 남극이죠. 맞나요? 근데 얘들아 사실 지구의 북극이 정확하게 나침반의 N극이 지구의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저 나침반의 S극이 정확하게 남극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옆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 자북극, 자남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나침반의 S극은 남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은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은 무슨 극이 돼야 되니? 북쪽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돼? 그렇죠. S극이 돼야 되죠. 맞지? 그리고 남극은 N극이 돼야 됩니다. 맞죠? 야, 그냥 단순히 북극이니까 무조건 N극, 남쪽이니까 S극 이거 아니야. 알았니?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북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된다? S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쪽이 N극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자석 막대자석 놔두고 주변에 철심 딱 뿌려보면은 철가루들 뿌려보면은 일정한 모양으로 쫙 늘어서는 거 본 적 있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력선이 지구 주변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구 주변으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기력선은 항상 N극 쪽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아니? 이런 것들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그럼 왜 지구에 저렇게 자석과 같은 힘이 생기느냐 이걸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 도대체 지구에 자석이 생길까? 그랬는데 이 자석이 힘이 생기는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부에 막대 자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엔 처음에는. 알았니? 그러니까 지구 진짜 내부에 막대 자석 같은 게 들어있으면은 저렇게 자석의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 막대 자석 있잖아요. 그 막대 자석이 계속 자석의 힘을 유지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구 자석도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어느 특정 온도에서 자석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알겠니? 그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하거든요. 퀴리 온도. 근데 내부에 만일 진짜 지구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면은 내부의 온도가 그 퀴리 온도보다 높거든요. 자석이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걸로 가지고는 지구자기장을 도저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생성 원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생성 원인은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 야 근데 봐봐. 앞에 보세요. 자, 자세하게 안 들어가도 돼. 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은 자, 여기 부분이 뭐죠? 여기 부분이 뭐야? 외핵이죠, 외핵. 근데 너네 아까 외핵이 고체액체 기체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 그렇죠. 액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확인했을 때 요 핵에는 어떤 물질들이 많이 있어? 철 또는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자전하죠.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죠? 이때 요 외핵은 액체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 같은 것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을 하면은 그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류에 관련된 이야기 배울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배웠죠. 배웠습니까? 맞지? 그런데 너네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렇죠. 반대였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반대였거든? 기억나니?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봐. 반시계 방향으로 외계에 있는 물질들이 회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전류가 생기면은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다이나모 이론이 뭔지만 알면 돼요. 다이나모 이론은 외핵이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되셔요? 이해되니 얘들아?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있어서는 이걸로 가지고 설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많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바로 이 다이나모 이론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이나모 이론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뭐 지구자기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도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3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지구 자기장이.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작은 입자들이 떠돌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외대, 안쪽에 있는 부분을 내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꼭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것을 벤 앨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 앨런대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들 또는 입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하는 역할 중에 우주 공간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주선들 같은 것들, 입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양 쪽의 벤 앨런대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서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근데 그 반대쪽으로는 길게 이렇게 펼쳐져 버리죠. 오케이? 아마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자,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읽어봐 주시면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 2단원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2단원이 물리 파트가 워낙 많아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